자, 무역적자에서 재정적자 연결고리 보면요. 무역적자에서 국가부채 증가했죠.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더라도 글로벌 시장을 이용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소비의 주역이자 돈이 많습니다. 바로 동서부 캘리포니아랑 뉴욕입니다. 무역적자가 날수록 무역흑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무역흑자,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사람들, 수출을 하는 사람들, 수출업자, 이게 맞겠다. 수출업자나 돈 벌어오는 경상수지 적자를 막아주는 이 세력들, 요 글로벌리스트들, 여기에 의존하는 게 더 심해집니다. 착근성이 심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치면 미국 정부는 울산과 같은 산업도시, 전남 같은 식량 생산 도시가 겹쳐져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강남, 판교의 IT 소비 도시 같은 거고요. 뉴욕은 여의도 패션 국제기구가 섞인 도시인데 여의도랑 을지로 거기 대사관도 많고 언론사도 많고 그러니까 을지로 광화문까지는 안 가고 여의도 을지로가 섞인 소비 도시 요 정도. 전자는 이과 도시, 후자는 문과 예술 도시. 예술 도시라고 해야 되나? 소비 도시. 언론사 도시? 뭐 요쯤 합시다. 그래서 이쪽은 국내 수요보다 더 수출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수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중국과 유럽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중국과 유럽 경제가 좋아져야 이쪽도 좋아집니다. 아무리 이들이 부가 많더라도 이들의 수출이 줄게 되면 무역 적자가 늘어납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의존성이 이 양쪽에 과도하게 몰린 거예요. 자유무역의 최대 혜택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대신 이제 메인 스트리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무역 적자는 국내의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키죠. 저 무역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적자가 강해지면 생산과 고용이 더욱 감소될 겁니다. 경기 침체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M7의 실적이 무너지면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은 커지고 일자리 손상까지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관세를 조절해야 돼요. 이 경기 침체를 막고 일자리 부족을 위한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 지출이 더 필요하게 되면 뭐 케인즈주의가 진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치권 입장에선 경기가 침체에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를 막는 게 더 좋습니다. 2분기 이상 GDP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 침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금 감축을 통해서 예산 지출을 확대해요. 세금 감축은 돈 적게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기업 보조금이든 세금 감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간에게 지출해야 될 실업자금 이런 것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 과정 중에서 결국 다른 곳으로 돈을 돌리거나 추가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상태의 정부 재정이면 100% 국가 부채가 되는 거죠. 긴급 자금이라 필연적으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란 건 호경기 때 세금 좀 늘리고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불경기 때 돈을 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안정성을 써요. 하지만 좌파 진영의 최대 문제점은 호경기 때 불평등팔이래요. 호경기 때 불평등이 늘어나잖아요. 불경기 때 풀어야 할 돈을 미리 풀어둬 버립니다. 부채가 늘어난 상태죠. 근데 빚쟁이 상태일 때 불경기가 오니까 다시 수익이 좋은 상태라서 빚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겹쳐요. 기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전제예요. 이 자식들은. 케인즈주의자들은 저걸 풀어가지고 오히려 GDP가 올라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줄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끼어들어서 해먹는 저 착취자, 압제자. 어떤 사람들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기생충은 밑에서 갉아먹는 거고요. 착취 압제자들은 위에서 갉아먹어요. 뜯어먹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거에 혜택 받는 쪽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뜯어먹는 착취 압제자입니다. 이건 개인한테도 일어납니다. 호경기 때 신용으로 부동산 산 사람은 부동산 폭락과 임금 하락까지 빚에 허덕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고금리입니다. 국가는 빚을 내서 바꿀 수도 있지만 개인은 파산하거나 자살 말곤 답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팔리잖아요. 이건 경제 시스템에 실제 경험이 없는 30대 청년들에게 호경기 때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호경기 때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요. 이게 2021년 2년 스타트업 시장이었죠. 이거에 돈이 몰립니다. 이 돈들은 가능성이나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뭐? 투자금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이익을 낸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금으로 목표 달성했네, 다음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개인의 월급은 수익에서 오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투자금으로 지불되는 자금이고, 특히 신규 프로젝트를 쫓아다녀야 되는 개발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인프라들은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거기서 돈이 차례 지급되고 거기에 그 미리 예산대로 집행이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그 수당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큽니다. 이러한 투자금은 지속되지 않아요. 이 임금과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과잉 소비를 하거나 과잉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투자금은 무한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은, 그걸 받는 사람들은 이게 무한히 지속될 거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잉 소비와 과잉 투자를 해요. 저축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과잉 소비, 명품을 사고요. 저축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과잉 투자를 합니다. 중요하게 모아야 될 건 현금인데 이때 꼭 돈을 써요. 2021년, 2022년 스타트업 인재 모집은 그런 현황이었는데, 저는 그 시기에 최대한 고정급이 보장되는 인프라 쪽으로 집중을 좀 시켰습니다. 이거 아래는 2024년 사례, 안타까운 희생자 사례인데 이런 식이에요. 요 전례로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 죽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실수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사람 한 명 구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경제학부 장학생 출신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투자은행을 다녔습니다. 자, 아무리 연봉이 2억 5천이라도 중국에서 저걸 모아가지고 저거 1, 2년 다닌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모아서 남편이랑 같이 20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호경기가 지속이 될 거라고 여기고, 이런 성실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침체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과 결합되면 같은 재앙이 터지게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장소에 본능이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인간이 모여 살게 된 것 자체가 이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매력적인 남성이란 기준점은 사실은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 집, 이런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 계속 집을 좋은 걸 희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성실한 여성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착이 생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결합되면 재앙이 터져요. 신용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언젠가 임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팔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쌀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 결혼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재앙이 되면, 묶이게 되면 재앙을 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든 함정은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 돈 버는 건 전부 부동산 갈아타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그 조사했는데 20년 동안 최고 수익은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예금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랍니다. 참. 저도 부동산 공부를 꽤나 했던 지인도 이 상황을 겪는 봤습니다. 그 친구도 여자예요. 심지어 부동산은 주식처럼 손절이 쉽지도 않고 주식처럼 기다릴 수도 없어요. 주식은 차라리 이거 상장 폐지 안 하고 계속 성장할 거란 가정하에 기다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임금이 떨어져도 생활비가 있다면. 근데 대출이 나가는데 계속 해고될 위험이 커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좌파들의 노동운동, 즉 부동산을 사게 만들수록 매우 유리한 위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건설노조나 금속노조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임금 투쟁할 수 있고, 근데 평소에 부동산을 이렇게 사게 만들고 뿌려두면은 은행 노조들도 먹지만은 경기 침체가 나서 잘리게 되면 위험하죠. 잘리지 않으려고 다시 또 노조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서민 파리로 죽이고 서민 파리로 다시 죽이고 정치 엘리트로 더더욱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조 간부들은. 이게 영향력입니다. 저는 이런 동조자들을 동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언제나 공동체나 집단의 책임은 개인이 가장 많이 지는 법입니다. 월스트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가 2007년에 주 80시간에서 100시간 일한다고 했나? 네, 그쯤 한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는 주 120시간 일하는 거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체력상. 거기에 이제 뭔가 오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 없는. 그래서 10년 전을 경험해본 헤지펀드 매니저가 없을 때 이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2024년 12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중국이랑 안 열리냐? 열려라. 네. 일단 중국 경제 좋을 것 같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대감이 되게 높았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과거 12개월보다 경제가 더 강할 것이다. 그리고 7% 정도 사람들만 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가장 기대값이 높은 성장 기대치가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헤지펀드는 12월에 수익을 올렸고 이 차이커리 펀드는 2025년으로 이익을 이끌었습니다. 뭐 이런 거 기사들 나왔거든요.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2024년 12월 기사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현금 안전자산에 대한 배분이 역대 최소 수준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참가자의 현금 비중은 14%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후 주식 대비 통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즉 현금 비중이 가장 최소화된 수준이라고. 2001년 이후. 이 뜻은 현금 비중 없이 물려있다, 이 뜻입니다. 월스트리트가 트럼프 관세전쟁 이후부터 필사적으로 발광한 거죠. 물론 민주당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왜 그렇게 발광을 할까? 입으로 투자를 할까?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입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경험 없는 투자자들은 이 가득 채워진 시기에 침체가 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 손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JP 모건이 이야기하는데 25일날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 해외 투자자 이탈이 아니라 헤지 펀드가 주도해서 이거 팔았다. 제가 보기에는 손절한 것 같아요. 현금 비중 너무 없다가 이제 이거 손절한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괜히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두려워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딱 그 시장에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포지티브 타이밍이 있고 그 다음에 제로섬 타이밍이 있고 마이너스섬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저분이 제로섬 타이밍이나 마이너스섬 타이밍에는 그냥 그냥 그 채권 사가지고 이자 받으시다가 포지티브 썸 타이밍에 움직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포지티브 같은 주식을 쌀 때 가격 평가에서 사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분야만 투자를 하십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건데 모든 시장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아는 분야만 투자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성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 테슬라가 초기에 떴을 때도 그렇지만은 다이어트가 덜 된 헤비급 이제 선수가 되는 상태가 돼요. IT 버블 때도 그렇고 다이어트가 덜 된 헤비급 선수.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이어트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량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경영을 할 때 한 명이서 할 때랑 10명이서 할 때랑 그게 100명이서 할 때랑 그리고 1000명이서 할 때랑 경영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 세계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매출이 아무리 오르고 그렇게 해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하고 무너지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래서 경영상으로도 애초에 그렇게 무한히 증가할 순 없어요.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사면 분모가 떨어져서 배당이 떨어집니다. 제로섬이니까 이 돈은 한계가 있을 테니까 특히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외국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배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일자리보다 사람이 적어서 연봉이 오른 것이지 사람이 많은 것도 연봉이 떨어져요. 뭐? 일자리에는 이거 적용하면서 투자에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도 투자인데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건데.
혹은 그 산업에 투자하는 건데 사람들은 분모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뭐 연봉처럼 배당이 떨어진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가격, 즉 연봉과 물가, 주가만 본다는 뜻입니다. 웃긴 거는 시침이 몇 시를 가리키는 것만 보는 가리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것만 보는 인간들은 인간이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하면서 시계 태엽안의 원리를 짓거린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시침이 어떻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숨겨진 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팜플렛을 뿌려요. 뭐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손실 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팜플렛을 뿌립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설계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오히려 이게 쉽거든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선동하는 게. 프로파간다. 혹세 무민입니다. 시침은 시침이고 숫자는 숫자예요. 건전지가 없을 수도 있고 태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과는 선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선형을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지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문과의 극단일 뿐이에요. 끝으로 이거 내용 있거든요. 두 번째 보면 자 55%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올라갈 거야. 왜? 인플레이션 때 올라가잖아요. 뭐 백날 청년들이 죽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유럽도 돈 뿌리니까 독일 경기 침체거든요. 독일 그거 경제 성장률 2분기 마이너스면은 침체인데 6분기에요. 6분기. 근데 독일이 돈 뿌린다고 하니까 독일 주가 돈 뿌린다고 하니까 무제한 지출합니다. 빡 오르는 거 보십시오. 빡 오르는 거 보십시오. 뭐? 저거 청년들 죽었어요. 그러던만 해도 주가는 오르는데 뭐. 이게 진짜 통계 속에서 숨겨진 거죠. 경제 성장 좋아요. 청년들은 죽겠지만.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어찌 저렇게 가난하게 저러느냐. 이거 제가 보기에 한 20년 지나면요. 지금 중년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어찌 니들이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니네들이 예전에 그렇게 헤쳐먹었으면은 적당히 고생 좀 해라. 노동교화역 좀 해라. 이 이야기 하려고요. 자, 20% 정도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12% 정도는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8% 정도는 골디락스, 실질임금, 실물 경제와 그 다음에 주가도 같이 성장할 것이다. 요겁니다. 요 해석입니다. 실물 경제나 경제 성장은 모르겠고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55%고요. 아니다. 경제 성장이 된다. 그리고 질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8%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좋다고 생각할 때 인간 지표가 되고 망하는 겁니다. 이때 물려요. 이거 달러 오를 거다. 달러 또 사고 달러 오를 거다. 달러 또 사고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죽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죽이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이고 주가를 올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대다수 돈을 세게 걸었다가 현금이 없는 게 지금 월가 상태인데 이미 한번 봤어요. 선거 전 바이든은 일반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는데 너무 경제가 좋다고 외쳤죠. 아니 뭐 난 자동차도 못 사고 일하면서 계속 가난해지는데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좋다고 한다. 나는 금리 때문에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데 너무 경제가 좋다고 한다. 근데 내 주변도 다 이런 것 같아. 이게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차라리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돈 벌면서 굶어 죽어요. 사람들의 고통은 이런 게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저 경제 성장률 지표만 남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현재는 이 상황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와 재정 균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가 저렇게 높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경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자동차나 중부는 이미 공동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하고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요. 너무 심해요.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차라리 무역 흑자는 내부 안에서 생산성 격차가 달라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재정 지출로 저기 경제 공동화 정확히 따지면 굶어 죽는 걸 막는 건데 중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경제 공동화라는 뜻은 그냥 굶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제 식량이
먹는 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이나 이쪽 위주로만 계속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순환되는 적자. 자, 위에는 이걸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자잘한 게 있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수 있지만은 무역 적자가 국가 부채를 증대시킨다. 왜?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돈을 못 벌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보호무역 때려가지고 무역 적자 이거는 외국도 수출해가지고 돈을 국내에 쓰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내수 시장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대됩니다. 국가 부채를 건드려도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무역 적자를 건드려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악순환이죠. 이걸 자기조직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환되는 적자예요. 부채가 늘어나면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무역 적자가 나요. 다시 재정 지출 무역 적자로 이어집니다. 높은 국가 부채는 장기적으로 공공투자의 여력을 제한합니다. 저는 후기 케인즈 학자들이 케인즈의 본래 의도를 왜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지는 기본소득이나 의료복지 같은 낙원주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케인즈 시절 복지는 인프라, 교육, R&D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알리고 싶어서 저는 이전에 보훈복지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언제든 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케인즈는 전후의 긴장 고조,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 벨 에포크가 끝난 시기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재건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전쟁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젊은 남녀 비율이 1대 9로 떨어진 그런 시대 사람이에요.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을 키우기 위해서 국방비, 치안, 기본 인프라, 교육, R&D 이런 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게 실제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도 하고 적절한 수준까지 지출을 하면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콩화 개념을 적용해서 발전시키면 적절한 통화량 비율에 맞춰서 이 기본 수준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케인즈 정책은 정도를 조절해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즉 복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케인즈주의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 차용했는데 이거는 시장경제에 오히려 더 잘 맞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회주의를 막아내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연쇄적으로 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정부가 개입하는 게 없었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니까 이런 최소선을 안전선을 만들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 삼인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국가 경쟁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PC주의, DEI, 가짜 메디케어 같은 낭비로 이어집니다. 낙원주의를 목적으로 해요. 무엇보다 한계 없이 정부가 시장을 장악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물론 케인즈에 대한 해석은 제 개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방법론은 유용해요. 중요한 건 골디락스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한 가지 확실한 거, 영국의 국가 경쟁력과 시장 경제를 생각하는 애국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무한 복지 지출을 주장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물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한 이야기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도저히 무한 복지 지출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국가의 생산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제 관리를 강조한 이 재무부 출신 사람이지, 이 사람의 발언은 영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애국자적인 행보를 이어옵니다. 브레튼 우즈 협상에서도 미국에 대응해서 영국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했습니다. 동시에 시장 경제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후기 사람들은 케인즈의 사상을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돈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왜곡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수단이 재정 지출이었어요. 케인즈는. 근데 재정 지출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재정 지출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사회주의자들 끼어서 체제 전환을 희망하는 거죠. 이런 배경이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배경이고 이런 비효율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을 만들수록 국가 경쟁력은 약화시키죠. 근데 재정 지출의 목적은 뭐였다? 국가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인즈를 왜곡한다, 후기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더 많은 비용을 챙겨줘야 됩니다. 이 거버넌스를 깨버린 순간 동조자들부터 죽어야 돼요.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비효율적인 방식 자체는 그런 구조예요. 책임은 언제나 개인이 많이 지니까. 같은 공동체를 했잖아. 선택은 동조자들이 스스로 했고 자신들을 구할 사람들에게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선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비효율적인 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혁명 엘리트들을 지지해서 자신들이 처참해지는 그런 국가들, 이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이죠. 흔한 일입니다. 쿠팡 동탄센터도 이런 거.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책임은 언제나 개인이 집니다. 팀 프로젝트에 죽어라 하던 사람이 캐리하다가 던져버리는 거. 중소기업이 일 잘하는 핵심 인원이 나가는 거. 국가의 엔지니어와 신흥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 흔한 일이죠. 이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든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겁니다. 선이 없을 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조직은 몰락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데 구조조정은 해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위 20%를 자르는 게 아니라 캐리하는 상위 10%를 끝까지 남기기 위해서 하위 20%를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해고는 수단이에요. 남자들은 야동을 남기고 여자들은 좋아하는 보이그룹에서 몇 명만 좋아하고 만물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적 소비를 해요. 기호든 효율성이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차별적 소비를 하고 그게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점을 가지고 각자의 기준점으로 차별적 소비를 합니다. 그게 싫으면 평생 사랑하지 말고 사시든가 내 가족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사시든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요. 미국은 더 이상 추가적인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쌍둥이 적자라고 해요. 기축 통화국이어서 어느 정도 가능할 뿐. 재정 적자가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무역 적자를 만듭니다. 한 번 올라간 총수요, 무역 적자를 심화시켜요.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 내수시장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국가 부채를 증대시킵니다. 다시 돈을 뿌려야 되니까. 이 내수시장을 막으려면. 그럼 높은 부채가 생기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거예요. 뭐 생산성 없이 돈 뿌리면 결국 돈 뿌리는 게 문제잖아요. 생산성 없이 돈 뿌리면 결국에는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국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 물품 많이 사는 거. 유럽과 중국이 양아치인 게 미국의 경쟁력 있는 테크 기업에 벌금 때리고 계속 막아내고 그랬죠. 사실 우리나라도 할 말도 없고. 어쨌든 이런 자기 조직화 현상이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죠. 부채 증가하고 금리 상승하고 그럼 자본이 유입을 해요. 미국 국채 사야 되겠다. 그럼 통화 강세가 일어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됩니다. 소비력이 늘어나니까. 그럼 경기가 약화돼요. 그리고 다시 재정 지출 증가하고 부채 증가하고. 이게 바텀업적인 각자 일을 하다가 도달한 패턴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 나름대로, 금융권은 금융권 나름대로, 기술기업은 기술기업대로, 제조산업과 농업은 제조산업대로 행동한 종합적인 결과예요.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돼요. 하나만 손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부채만 해결 시 급격하게 재정 긴축, 지금은 도지가 하고 있죠? 글로벌 경기 침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달러 배포가 약화되니까 그럼 수출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요. 그럼 유럽과 중국의 시장이 약화됩니다. 그럼 또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과해져요. 그럼 세수 감소와 일자리도 감소하고 부채 문제가 심화됩니다. 그럼 무역 적자만 해결해야겠다. 보험무역 했죠? 내수 경기 침체됩니다. 부채로 인해서 다시 내수 과잉 투자를 하게 돼요. 무역 적자가 심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 다시 악순환이잖아.
둘 다 같이 때려놓고 내부에 최대한 리쇼어링하고 깡패짓을 하든 뭘 하든 무너지기 싫으면은 리쇼어링하고 생산성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그 스페이스 X처럼 그 첨단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설계하고 만들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미국 안에서 최대한 많이 해. 안 되면 동맹국들끼리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비선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론적으로 대충 적용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재정구조나 무역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고 있죠? 이게 단기적이에요. 지금 단계. 도지 때리고 그 다음에 무역전쟁 때리고 단기적인 관리 악순환 차단입니다. 일단 기능 정지해봐. 야, 구조 이거 해결해야 돼. 야, 기능 정지해봐. 기능 정지. 이 상태예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열심히 세금 없애줄게. 미국이 들어와. 추가 투자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성 점진적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돼요. 세금 혜택 주고 국내 제조 리쇼링하고 이거 최대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고 재정 그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블록 경제를 형성할 겁니다. 어느 정도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무역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블록 경제 형성해가지고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무역 규모를 줄이고 재정 지출 줄이고 국내 제조 경쟁력을 올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태가 필연적이에요. 사실 그 주식은 제로섬이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주식 자체만 보면 포지티브 썸이에요. 근데 주식 규모보다 파생상품 시장 명목 규모가 계속 늘어나요. 그 주식 규모보다 지금 이제 얼마나 많냐? 그 한 7배? 10배?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짐작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생상품은 제로섬 경제인데 주식이랑 이렇게 연결되면 점점점 제로섬이 확대되는 겁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썸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제로썸이다. 근데 파생상품 덩치가 너무 커졌고 이 안에 제로썸 형태가 일어나고 주가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로썸인데 사실은 실질 구매력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돈이 여기로 들어와서 제로썸화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단지 달러 기축통화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요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로섬이다. 단지 외국의 달러 소각 때문에 티가 안 날 뿐. 달러 소각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 수출하면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유나 식량이나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해서 다른 데 달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안 돌아와요. 그런 달러 소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 티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금리를 올려도 그 10년물 금리가 안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중국이 이제 채권국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긴 한데 그걸 돈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세게 쓰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달러를 대량으로 판다. 그러면 너네는 바꿔 말하면 자기네들 위안화 강세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팔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체제 붕괴가 아니라 중국 자체의 붕괴를 각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저거 강제적으로 시장 개방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수입품 받아라. 수출품 받아라. 시장 개방해라. 바꿔 말하면 저렇게 개방해버리면은 중국 경제 무너지라는 겁니다. 원래 중산층이 스스로 자유화 시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유화가 안 돼? 그리고 전쟁 준비해? 야, 죽던가 경제가 죽던가 아니면 스스로 개방해. 그거 싫으면 한판 붙던가. 이 상태로 생각하거든요. 그 개인적으로는 과연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광동성이랑 상하이에 폭탄 몇 발만 갖다 박아 넣어도
쟤들 경제 무너지잖아요. 성장 엔진인데.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전쟁한다는 가능성은 2025년 지금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런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 무너져요.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명한테 몰빵되어 있는 경제거든요. 정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죽어서 시진핑이 죽어서 정치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거나 소련이나 뭐 제국처럼 아니면은 엘리트들끼리 서로 싸울 때 여기 안에서 민족주의로 원래 뭉쳐놨던 게 야 우리가 옳은 민족이야 우리가 옳은 민족이야 보통 제국이 말아먹을 때가 민족주의가 제일 많이 발효합니다. 민족주의가 발효하고 여기서 엘리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무력적인.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새로운 대의민주주의로 대표가 바뀌는 구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나는데 제국은 한 명 일단 독재나 1인 독재 하던 구조잖아요. 여기서 민족주의가 같이 겹쳐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엘리트들끼리 싸우는 상태에서 붕괴하게 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자, 돌아가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길은 외길입니다. 국가 부채는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근데 갚으려면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폴 크루먼이 이제 틀렸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갚으면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줄이려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하씨 국가 부채를 갚으려면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를 줄이면 그래요. 그럼 국가 부채를 이제 다시 갚아볼게.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걸 트릴레마 딜레마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를 건드려도 문제가 되고 국가 부채를 건드려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둘 다 기능 전지하고 구조개혁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권 버려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중국 네가 한번 소비시장으로 한번 해봐. 유럽도 너네 개도국 대우 안 한다는데 한번 해봐. 달러 패권 줄게 해봐. 네가 이 트릴레마 딜레마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보자. 그러면은 중국은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저 이제 수입 받을게요. 그 시장 개방할까요? 이러면은 물자는 늘어나겠지. 물자는 늘어나는데 그 수출 적자하고 버틸 수 있을까? 그 달러 패권 이거 버렸어. 제가 그 위안화 패권 제가 가질게요. 그래 해봐. 지금은 이제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왜 1차 세계대전 했냐면요. 미국이 영국에 기축통화국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했더니만은 영국이 못 버티고 무너졌죠. 지금 현재 중국에게 너 해봐. 졌어요. 해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졌어요. 중국은 이걸 감당을 못해요. 영국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기축통화국 저거 못합니다. 하다가 죽어요.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너무 거대한 거예요. 구조개혁하고 먹어야 되는데 구조개혁 자체가 안 돼요. 자, 그 전편 시리즈들과 연결됩니다. 미국은 30년 정도 외국에 베풀어져요. 근데 미국은 언젠가 정부가 막대하게 돈을 뿌리는 한계점, 즉 3인주의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을 하면서 타국에 베풀어주던 걸 걷어갑니다. 스무트 올리법이란 존슨 부채 불이행법, 요게 그랬고요. 브레튼 우즈가 그랬고 플라자 아비가 그랬습니다. 유통기한이 왔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한계점. 이게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차례 이제 글로벌 무역 중국. 야, 네가 기축통화국 한번 받아가봐. 그렇게 죽던가 아니면 시장 개방하고 살려는 드릴게 라든가. 근데 사회주의는 포기해야 될 거야. 자유민주주의 해야 될 거야. 이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베풀었던 게 가능했던 이유는 3인주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하드파워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3인주의 국가인 유럽이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여기에 의존해서 성공했습니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즉 헤비급 선수지만 살이 너무 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구조는 기능의 제약이고 기능은 구조의 미래인데 미국은 현재 성장하기엔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기능 정제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새로 짤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 이거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면 통화 강세가 되고 무역 적자가 늘어나요. 내수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약화되고 또 경기가 약화되면 재정 지출이 나고 총수요가 또
늘어나요. 요거는 구매력이 증가했었는데 요거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돼요. 국가 부채도 너무 늘어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도박장으로 몰리는 거죠. 명품이나 사고 산업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다시 국가 부채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또 무역 적자랑 연결되어 있죠. 무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지금 현재 제조업 리스토어링을 계속 하는 거죠. 부채만 해결시 부작용이 재정 긴축, 경기 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부채 심화. 무역 적자만 해결할 땐 보호무역 하면 다른 놈 가만히 있나? 그럼 또 이제 여기도 수출 기업 막으니까 내수 침체. 다른 나라는 수출 받는 미국의 수출 기업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수 침체. 그리고 투자 부족으로 다시 또 무역 적자 심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큰 축에서 보면은 무역 적자와 국가 부채가 상호 자기 조직화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트릴레마 딜레마를 좀 더 최대한 제가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이상은 제 인간으로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